11번 보기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에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각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값에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 이득을 취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공납을 대신 자기가 내주고 그 수수료를 더 심하게 받는 것, 바로 방납의 폐단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공납의 폐단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것이 바로 대동법인데, 자, 대동법이라는 거는 뭐 원래 공납이라는 것은 가호별 걷던 것인데, 또 하나가 특산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 가호별로 걷다 보니까 이제 뭐 사정이 넉넉치 않아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동법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 결수대로 내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결수대로하고 특산물 대신에 내기 쉬운 거, 쌀이 제일 편하겠죠. 아니면 뭐 대안으로 포라든지, 나중에 뭐 돈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꼭 특산물이 아니라도. 그리고 토지 결수로 낼 때 대략적으로 1결당 보통 12두 정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1608년 광해군 원년에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 뒤에는 이제 양계 지역, 평안, 함경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실시가 됐고요. 점차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가 필요하는 관수품, 그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특산물, 곡물로 해결이 되었는데, 이게 그 현물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인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가라고 하는데,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겠죠. 따라서 공인의 등장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광해군 시기에 실시하였다. 맞죠? 1608년 원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일당 쌀 12두. 맞죠?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품은 덕대가 아니라 공인이죠. 덕대라는 것은 이제 그 광업과 관련돼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덕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주, 자본을 이제 대주는 사람은 혈주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공인의 등장으로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의 개혁안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옳게 작정한 것은, 자, 한자로 하면 여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전제죠. 바로 다산 정약용이죠. 자, 이 여전제라는 것은 어떤 그 산세 지형에 따라서 여 단위로 구역을 나누고 여장의 지휘 아래서, 여기 보면 여장의 명령만을 딴다 이렇게 돼 있죠. 각자 이제 일한 만큼 수확물을 모두 여장으로 보내고 그 식량을 거기에 일한 만큼 이제 분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장 녹봉 제하고 나머지는 여민에게 분배한다. 다 같이 함께 일하고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여라는 단위에서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분배받는 뭐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약은 이제 여전제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전제로 보완해서 바꿨죠. 그 다음에 국가는 마땅히 한 집, 자, 여기 보면 영업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업전, 영원한 이제 가업이 되는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토지. 그러니까 영업전 외의 토지는 사고 팔 수가 있지만, 여기 보면 나오죠. 영업전 외에는 다 허가를 해줍니다. 사고 파는 게. 그렇지만 이 영업전이라는 걸 둬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성호 이익의 한전제가 되겠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해놓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정약용과 성호 이익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공상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골고루 나눠준다. 뭐 차등은 두지만 균전제의 입장이 되겠고요. 예.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이익처럼 한전제는 맞아요. 소주 소유에 제한을 두긴 하는데 이 사람은 하한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한선, 너무 많이 갖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 못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한선을 마련하는 곳이죠. 영업전.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보기의 의서를 편찬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는 고려 고종 때 이제 편찬이 된 향약구급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 고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세종 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의학과 관련돼서 바로 향약 집선방과 향약 집선방. 자, 요게 그 세종 15년인 1433년에 편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년 뒤인 얘는 세종 28년에는 의방유치가 이제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의학 백과서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과 마가해통인데, 뭐 정확한 시기 몰라도 이건 허준이 간행을 했죠. 광해군 때. 그래서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 1610년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마가해통은, 자, 이거는 정약용이 그 마진 있죠. 마진. 홍역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해서 이제 그 마가해통을 이제 뭐 잘 모르다도 뭐 정약용 하면은 뭐 정조 시대 때 뭐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1798년, 뭐 잘 모르더라도 정조 때 18세기 후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리을부터 시작을 하겠죠. 리을, 디귿, 기역, 니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조선 후기 지도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맨 처음에 이제 김종호가 나오네요.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철종 때인 1861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보는데, 자, 대동여지도를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도, 청구가 이제 우리나라를 뜻이니까 청구라는 뜻이, 우리나라 전도와 관련돼서 청구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1834년경에. 그리고 이 청구도를 조금 보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여도라는 책이 지도가 있고요. 다시 동여도를 기본으로 해서 대동여지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 순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측도이죠. 자, 정상기는 백리척을 이용하여 영조 때 동국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최초의 축척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는 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도 제작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그 모눈을 그 방안이라고 하죠. 방안 지도, 격자식으로 해서 모눈 속에서 이제 표현하는 이러한 방안 지도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정답은 4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상식을 좀 깨야 돼요. 자, 대동여지도가 완성이 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판목은 압수소각이 되었다라고 옛날부터 많이 떠들어왔어요. 자, 이게 뭐 교과서까지 이제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좀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현대적 사료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날조임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제가 이렇게 유포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9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제 이전을 시키죠. 그래서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동여지도 목판본이죠.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목판번을 통해서. 그래서 목판 11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압수 소각되었다. 이 말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예.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사실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위정척사운동. 자, 이게 그 4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는 이제 이항로하고 이제 기정진이 1860년대 병인 양료 등을 놓고서 뭘 주장하냐면 개항이 아니라 이제 그 통상을 반대합니다. 당시 이제 통상을 요구하면서 서구 열강이 이제 그 접근하는데 이러한 거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뭘 주장하냐면 서구 열강과는 화해할 수 없고 오히려 싸워야 된다. 싸울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 지역의 이항로 척하주전론 통상 반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정진 역시 같은 맥락의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답은 3번이 바로 나오네요. 영란 유생들이 만인소를 조선 책략을 들여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등등이 있는데, 자, 이 조선 책략이 국내에 이제 그 들어오면서 1881년에 엄청난 유생들의 반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남 만인소를 이제 주도한 사람은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춘천의 홍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만손 같은 경우에는 뭐 귀양 정도로 끝났지만 홍제학은 너무 그 국왕을 가열차게 비판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손이라든지 홍제학 이런 사람은 이제 1880년대 이제 개항은 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부의 그런 개화 정책을 반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가 있고 이만손 그 다음에 홍제학 이 두 사람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70년대는 이제 강화도 지역을 앞두고서 최익현이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예. 그때의 이론은 뭐냐면은 바로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다. 침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예. 결국 일제의 그러한 공산품은 우리의 농산품과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 반대 운동을 최익현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1890년대는 이제 을미의병이 있죠. 항일의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뭐 민비시의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충북 제천의 유인석이라든지 춘천의 이송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기에 밑줄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880년 뭐뭐에 보빙사를 보냈다. 그건 뭐 미국이죠. 조사시찰단 1번 영선사 청이죠. 개항 이후 외국에 보낸 대표적인 사절단. 자, 미국 삼국간섭에 참여했다. 자, 삼국간섭은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눈독을 들인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다시 반환으로 압력을 가했죠. 예. 러독 푸니까 해당이 안 되고 용안포 압록강에 있는 하구에 있는 용안포를 강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가 결국 일본에게 반발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이듬해 결국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었죠. 이건 러시아가 됩니다. 검은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한데 이거 영국이죠. 러시아의 라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은도를 1885년에서 87년까지 3년간 불법 점령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자, 열강에 이권 침탈해서 광산이 많죠. 그래서 운산 금강은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산은 영국이 되겠고 당연은 독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러시아는 산림
그다음에 일본은 철도.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보기의 협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그렇다면 을사조약 이유가 되겠고요. 뭐 통감이 이제 법령 제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고 막강하죠. 자, 중요한 것이 한국의 고등관리 임명도 통감이 하고 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에 임명한다. 그래서 차관을 여기다 임명하는 차관 정책 관련된 거 1907년 한일 신협약, 예. 제3차 한일 협약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이전에 이후에 앞서서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당하는 거, 고종이 이를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는데 발각이 되는 사건이 나죠. 그러자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이제 그 행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속 각서로 군대를 해산을 하고요. 이후 뭐 정미의병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나오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각부의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이 되어 차관 장치 맞죠? 그 후속조약 부속각서로 군대 예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기유각서라고 해서 1909년에 이것마저도 뺏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만국평화회의 이상성들이 파견되었다. 이게 1907년 초인데 이게 이제 그 들통이 발각이 되면서 일제에서 이제 고종이 보냈다는 사실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요 협약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일전 강점기의 사건을 순서대로 발견되는 것은 자 이건 뭐 쉽네요. 일단 뭐 3대 항일운동 1919 광주학상일운동 1929년 이건 1926년이죠. 물산 장려운동 자 이거는 1920년부터 시작했어요.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조만식이 이제 그 창립한 이제 조선 물산 장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 조직으로 나온 것은 1923년에 또 조선 물산 장려가 있습니다. 예, 뭐 잘 모르더라도 1920년대 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순서는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기 선언문 발표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하이 진리탑을 박차고 어쩌고저쩌고 쑥 써있어요. 자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이 햇을 본 거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 자 출전이 서울대학교 문일과대학 학생 1등이에요.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3대가 있죠. 4.19,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5.18은 안 되겠죠. 서울대학교 쪽이니까. 뭐 조선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되겠죠. 전남대라든지. 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는 이제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 서울대학교 이런 학생 이런 일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게 4.19죠. 1960년. 예. 자, 이 이후 사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겠죠. 예. 4월 29일 날 이런 일이 있었고 4월 25일 날 교수진 학생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교수들도 학생들의 피해 이제 그걸 이제 분개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교수. 그러자 그 다음 날 4월 26일 날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장명 정권이 수립하였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아직 답은 아니네요. 맞는 것이고. 그렇죠. 이후 이제 내각 책임제 헌법이 나오고 동년 1960년 8월에 이제 장면 정권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그 다음에 민족 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주재되었다. 자, 이건 잘 모르지만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을 용공 혐의로 전격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강제 해산했죠. 그러니까 4.19 혁명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민족 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장면 정부 되면은 이제 뭐 별의별 통일론이 사회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리버럴해지면서 뭐 시위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데모하지 말자 데모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혁신적인 통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원래 이제 평화 통일 이것을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을 좀 싫어합니다. 원래 이승만 정권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눌렸던 것이 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학생들끼리 뭐 스스로 남북 학생이 뭐 대화를 해서 통일로 나아간다든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그 1960년 이제 9월에 이러한 것이 돼서 혁신적 통일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이제 1956년에 대선에서 선전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었어요. 조봉암이. 그런데 낙선을 했지만 진보당을 1957년에 결성을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정강을 담았는데 결국 1958년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결국 체포되고 진보당은 해체되고 1959년에는 조봉암마저도 전격 대법원 확정 판결 받자마자 전격 처형을 받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이 그러면 이건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통령 간선제를 되죠. 또 통일주체국민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근데 결국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 대통령이 뽑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 그 유신헌법의 명목은 43조에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의무 이것을 부여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반유신 투쟁이 나오겠죠. 이런 뭐 악법이 나오니까.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발생하는 학생 시위가 전개됐다. 대표적인 게 이제 6.3 사태가 있죠. 1964년이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자, 반유신 투쟁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3.1 민주고국선언입니다. 1976년 명동 성당이 모였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종교 제야 인사들이 이렇게 뭐 무슨 강력한 게 드러나는 뭐 그런 걸 하기 힘들고 여기서 모여서 이제 선언 발표하고 잡혀가는 정도로 아주 철권 통제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반민특위 친일파 청산을 설치했다. 국회 산하에. 그래서 반민법을 48년 9월에 제정을 하고 바로 이제 반민특위를 국회 산하에서 이제 설치를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농가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을 실시했다. 자, 5.16 군사정변이 있었죠. 박정희 정부가 장면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후 이제 1963년 2월 때까지 대통령, 그러니까 민정 이양이 돼서 이때 때까지 이제 군정,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군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뭐 농가부채 탕감도 있지만 화폐 개혁이 이승만 정부 때 이제 그 원을 환으로 고쳤다면 이때 1962년에 개혁되는 환을 다시 원으로 고치는 그러한 개혁을 했습니다. 뭐 이것이 뭐 경제 발전의 어떤 자금줄을 뭐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긴 한데, 아무튼 1962년이니까 박정희 등 군부 군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19년도 제2회 서울시 9급 한국사 시험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